사방이 산으로 둘러싸인 대구. 북쪽에 팔공산이 있다면 남쪽에는 바로 비슬산이 있습니다. 수려한 자연경관은 물론 찬란한 문화유산이 사람들을 불러 모으는 비슬산. 산길을 따라 걷다 보면 마주하게 되는 역사의 흔적들. 특히 이곳은 일연선사의 혼이 깃든 곳으로도 유명한데요. 삼국유사의 모태 비슬산으로 떠나봅니다. 대구를 비롯해 경북 청도군, 경남 창녕군과 접하며 우뚝 솟은 산. 정상에 서면 저 멀리 낙동강의 경치가 눈길을 사로잡고 가을엔 황금빛 억새가 장관을 이루는 곳, 비슬산입니다. 대구는 그 사방이 산으로 둘러싸여 있는 가장 대표적인 내륙 분지 도시가 됩니다. 그래서 대구 지역에서는 이제 북팔공 남비슬이라는 표현이 있는데요. 북쪽에는 해발 1193m의 팔공산이 있고 남쪽에는 해발 1083m의 비슬산이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 팔공산은 보면 산세가 대체로 좀 험하죠. 그래서 대구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은 좀 아버지 산 같다는 느낌이 들고 이곳 그 비슬산은 산 정상부가 평원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어머니의 품처럼 이렇게 푸근하다는 느낌을 줍니다. 그래서 우리 대구 시민들에 있어서는 비슬산이라는 산은 엄마같이 조금 푸근한 산, 이런 느낌을 주는 산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비슬산이라는 이름이 조금 독특하죠. 팔공산과 마찬가지로 정확한 유래는 알 수 없지만 현재까지 알려진 바로는 대체로 산 모양의 근거에 여러 설들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현풍 읍내 방향에서 이 산을 바라보면 마치 비파라든지 또는 검은고 같은 것을 이렇게 누워놓은 형상을 가지고 있다 그러거든요. 그래서 비파비자 검은고 설자를 써서 비슬산이라고 이렇게 표기한다는 설도 있고, 또 이쪽 지역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 유래는 비슬이라는 글자를 파자를 해보면 임금 왕자가 4개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아래쪽에는 보면 반드시 필자와 이제 견줄 비자가 나타나는데, 이것을 두고 이제 사왕설이라 그럽니다. 왕이 4명이 날 수 있는 산이라 그래서 그런 사왕설이라는 그런 유래도 있고, 하여튼 비슬산 그 유래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은 유래를 가지고 있는 산 이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루가 다르게 가을이 물들고 있는 비슬산. 단풍 든 나무 사이로 돌무더기가 눈길을 끄는데요. 이 암괴류는 길이만 2km, 폭이 80m, 두께가 5m이며 바위덩이 한 개의 지름이 평균 1-2m에 이를 정도입니다. 지금 우리 이 검수암 전망대에서 보면 뒤쪽으로 보이는 것들이 이제 암괴류인데, 흔히 돌이 흘러내려서 이룬 강이라 그래서 돌강이라고도 표현을 많이 합니다. 과거에 그 빙하 시대 때 그랬다 그래요. 돌이 얼었다가 녹았다 하는 것들이 반복이 되면서 돌이 분쇄가 되기도 하고, 그 돌들이 이제 경사면을 따라서 이렇게 흘러내리는 형태를 갖췄다 그러죠. 그리고 애추라는 것도 있는데, 애추도 이 암괴류하고 비슷합니다. 근데 애추는 암괴류보다는 돌 덩이가 조금 크기가 작고, 암괴류는 돌들이 되게 이렇게 마모가 돼가 좀 둥글둥글한 반면에 애추는 굉장히 날카로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 이쪽 그 비슬산에서 발견되는 암괴류는 현재 대한민국 천연기념물로까지 지정이 되어 있고, 국내는 물론 뭐 전 세계적으로도 가장 그 큰 규모의 암괴류로 현재 알려져 있습니다. 특이한 모양의 돌은 여기 또 있는데요. 지난 2016년 비슬산 자락에 용알의 형상을 한 돌들이 무더기로 발견됐습니다. 부드럽게 깎아놓은 듯한 크고 작은 둥근 돌들이 옹기종기 모여 있었던 건데요. 이 지역이 행정구역상 지명이 달성군 유가
읍 용리가 됩니다. 그래서 조선시대 때부터 용리라는 마을 명칭이 있었고 또 사실은 이 지역에 용이 살았다 그래서 용소도 있고 또는 용봉우리 그래서 용봉이나 봉우리도 있습니다. 용하고 아주 관련된 지역에서 후대에 와서 이렇게 정말 용알처럼 생겼는 이제 이 바위돌들이 나오게 되니까 이 돌들을 용알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인 것이죠. 그리고 근래에 와서는 이제 풍수하시는 분들의 말씀에 의하면 이 지역이 용의 알집자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자리가 뭐 자손을 번창한다 또는 뭐 사업 번창 같은 그런 풍수적으로 봐서 대단한 명당 길지라고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작은 것부터 크게는 지름이 5m에 달하는 용알. 더욱이 달성군의 상징 동물이 용인데요. 예로부터 신성시 여기던 장소에서 실제로 이런 돌이 발견되자 사람들의 관심 또한 더욱 높아졌습니다. 비슬산 자연 휴양림. 산 중간 능선까지는 주로 침엽수림이 울창하게 숲을 이루며 더 위로는 기암괴석과 단풍이 절경을 자랑합니다. 철마다 많은 대구 시민들이 찾는 명소인데요. 4년 전 여기에 들어선 동상 하나, 바로 일현 스님입니다. 동상이 여기 세워진 데는 이유가 있는데요. 일현 스님은 우리가 세속의 나이로 보면 이제 84년을 사셨고요. 그리고 불문의 나이라 그러죠. 범남이라 그러는데 범남으로 보면 71세를 사셨거든요. 71년 그 불문에 귀한 그 시간 중에 무려 37년을 바로 이곳 그 비설산에서 주석을 하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비설산과 그 일현 스님의 관계는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는 그런 관계에 있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 달성군에서 이 비설산 입구에다가 보시다시피 일현 스님 동상을 세워놓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랜 세월 후 비슬산의 품으로 돌아온 일현. 동상은 기단 1m, 입상 2.2m로 전체 3.2m인데요. 가사 장삼 차림에 지팡이를 짚은 스님이 책 한 권을 든 모습이 인상적입니다. 가만히 보시면 일현 스님 좌측에 보면 그 삼국유사 책을 이렇게 들고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들에게는 그 삼국유사의 저자로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요. 삼국유사라는 것은 그 제목에서 나오는 것처럼 김부식의 삼국사기에서 다들 언급하지 못했던 나머지 남아있는 글들을 모아놓은 것이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삼국유사에는 보면 그 고대사 그리고 야사 같은 것들이 많이 소개가 되어 있거든요. 근데 가장 그 특징적인 것이 뭐냐면 우리가 흔히 너무 잘 알고 있는 그 우리 민족의 건국신화죠. 단군신화를 최초로 언급한 것이 바로 이 삼국유사가 됩니다. 그리고 삼국사기에서는 그 가야의 건국신화인 가라국기를 언급을 하지 않았는데 이 삼국유사에는 신라, 고구려, 백제 외에 가야의 역사인 가락국기도 언급이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일현 스님이 쓰신 그 삼국유사는 우리 민족으로 봤을 때는 우리 민족의 어떤 자긍심 또는 정체성을 이렇게 확고히 해주는데 큰 역할을 한 그런 역사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삼국유사를 쓴 일현은 어떤 인물일까요? 그의 흔적을 찾기 위해 찾아간 이곳은 경북 군위군에 위치한 인각사라는 사찰입니다. 일현 스님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기본 자료들이 거의 없습니다. 현재 군위 인각사에 있는 보각국사 일현선사비 외에는 자료가 전혀 없거든요. 일현비에 의하면 일현 스님은 지금의 우리 경산시에 해당됩니다. 경산시 암양면에서 태어나셨다라고 되어 있고요. 어머님이 그 태몽을 꾸셨는데 태양이 어머니 방에 들어와서 그 어머니 배를 한 3일 정도 이렇게 비추는 그런 태몽을 꾸고 난 다음에 태어났다 그래요. 그리고 일현 스님은 그 세속의 이름으로는 이제 김견명이라고 했고 본명은 처음에는 회연이라고 쓰셨어요. 나중에는 이제 일현으로 이제 바꾸게 되는 것이죠. 일현에 대해서는 보각국사비의 비문이 자세히 알려주는데요. 갖은 풍파를 겪으며 대부분 사라졌지만 왕이지의 글씨를 정성껏 모아 새긴 덕분에 조선시대부터 전하는 탁본이 여럿 있어 비문 내용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일현 스님은 그 9세 때
지금 광주 광역시에 있는 무량사라는 절에 들어갑니다. 그때만 해도 머리 깎고 들어간 건 아니고요. 그냥 공부를 하기 위해 들어가셨고 본격적으로 출가를 하게 되는 거는 14살 때가 됩니다. 강원도 설악산 그 진전사라는 사찰에 이제 들어가시면서 본격 이제 불문에 출가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스님은 22살 되는 해에 스님들을 대상으로 하는 그 선불장이라는 과거 시험이 있었는데 그 과거 시험에서 흔히 말하는 이제 장원급제를 하게 됩니다. 상상과 급제라 그러는데 장원급제를 하시게 되고 첫 발령을 그러니까 주지로서 발령받은 것이 바로 이곳 비설산에 있는 보당암이라는 절의 주지로 발령을 받게 됩니다. 해발 1,000m 고지. 하지만 이 주위의 절이라고는 대견사 말고는 없었는데요. 아마도 신라시대 보당암으로 창건되었다가 대견사로 이름이 바뀐 것으로 추정됩니다. 대견사의 창건 스토리 역시 흥미진진한데요. 중국 당나라 문종이 절 지을 곳을 찾던 중 하루는 새순물에 매우 아름다운 경관이 비쳤는데 비슬산 정상이 꼭 닮아 여기 절을 세웠다는 전설이 전해져 옵니다. 이런 스님의 그 첫 부임지로 알려져 있는 그 보당암은 근래까지만 해도 그 존재가 확인이 되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그 서거정 선생이 편절을 하신 그 동문선이라는 책에 보당암 중창 법화 삼매 참소라는 글이 발견이 됨으로 인해서 보당암이라는 존재가 나타났는데요. 그 글에 보면 보당암은 비설산 정상 아래에 있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래서 과학적으로 보면 천왕어벅이 좀 더 높지만 실제로 현풍 읍내에서 바라보면 이 대견봉이 가장 높은 봉우리로 보입니다. 그래서 대견봉 아래에 과거에 여기에 절이 있었다라는 흔적이 남아 있기 때문에 여기를 보당암이라고 보고 현재 뒤쪽에 보면 대견사라는 절로 해서 현재 새롭게 복원을 한 게 되겠습니다. 2014년 3월 새로 건립된 대견사. 알고 보면 여기엔 파란만장한 역사가 있는데요. 인진왜란 당시 외적에 의해 소실됐던 대견사는 이후 중창과 쇠퇴를 반복하다가 대한제국 시절 다시 지어졌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곧 사라졌습니다. 그러다 100여 년의 세월이 흘러 이처럼 당당히 다시 세워진 것입니다. 대견사는 임진왜란 및 일제강점기 시절 두 번에 걸쳐서 소실 및 폐사가 되었습니다. 이후에 천혜의 자연환경과 또 역사 문화 자원이 함께 어우러질 수 있는 관광 시너지 효과를 위해 중창 및 복원을 하였습니다. 이뿐만 아니고 이 대견사를 중심으로 한 비슬산 일대를 관광 명소화 사업을 하여 누구나 올 수 있는 장애인 및 노약자도 올 수 있는 제약 없이 찾아올 수 있는 관광 인프라 시설을 위해 케이블카 사업도 구축할 예정입니다. 새로 들어선 대견사는 사찰 내부뿐 아니라 주변에도 볼거리가 많은데요. 마애불, 즉 바위에 새겨진 불상도 대견사 명물 중 하나입니다. 커다란 바위들의 위용이 볼수록 대단하죠. 동굴 안으로 들어서니 방금 누군가 불공을 다녀간 듯한 모습입니다. 여기 스님들이 공부하시는 곳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건데요. 이런 곳에서 기도를 드리거나 수양을 하면 스님들께서 마음 공부를 하실 수 있다고 유명하셔서 많은 사람들이 와서 공부를 했던 곳이라고 지금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네, 저 벽화는 유가시민도라고 해서 부처님의 모습을 형상화한 그림입니다. 마애불이라고 해서 벽을 깎아서 그림을 그린 암각화인데요. 보시면 불꽃 모양의 동그라미 모양이 보이실 거예요. 깨달음의 최고의 경지를 무라고 했을 때 원안에 계신 부처님의 모양을 형상화한 그런 모양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이와 유사한 마애불은 남원 승련사와 오대산 상원사에서만 찾아볼 수 있다고 합니다. 대견사 주변을 마치 병풍처럼 두르고 서 있는 바위들. 다른 데선 좀처럼 보기 힘든 기이한 모습의 이 바위군을 토르라고 합니다. 대견사 사찰 뒤편 그리고 그 위쪽에 올라가면 그 평원 지역에서 보면 많이 볼 수가 있는데 거대한 바위돌이 마치 누군가가 탑을 쌓았던 것처럼 이렇게 차곡차곡 쌓여 있는 그런 형태를 말합니다. 그래서 저렇게 만들어진 것은 본래 그 거대한 화강암 덩어리가 오랜 세월 이제 풍화 작업을 거치면서
바위돌이 이렇게 조각조각 나눠지는 그런 현상이거든요. 근데 이런 현상이 우리가 그 게임에 보면 테트리스라는 게 있잖아요. 그것처럼 나누어지면서 이게 아랫부분부터 차곡차곡 포개어지는 형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탑처럼 저렇게 쌓여지는데, 그래서 일명 이제 탑바위라고도 얘기를 많이 하죠. 비슬산 대견봉에 위치한 대견사. 그 아래로는 청길 낭떠러지 벼랑이 펼쳐져 있는데요. 법당 앞 벼랑 끝에는 오래된 석탑이 하나 서 있습니다. 바로 대견사지 3층 석탑입니다. 신라시대 이 석탑 역시 굴곡진 역사 속에서 고난을 피해갈 수 없었는데요. 여기 명칭은 지금 3층 석탑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기록에 의하면 9층이었다고 합니다. 9층이었는데 이 탑이 바라보는 모양이 대마도를 일직선으로 보기 때문에 대마도의 길을 누른다는 의미 때문에 일본에서 아마 폐사를 시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그 일본에 의해서 망가진 탑 돌들을 흩어진 것들, 절벽 아래 흩어진 것들을 모아서 3층으로 다시 복원한 것입니다. 하늘과 맞닿은 듯 그 장엄함에 가슴이 저릿해지는 풍경. 수많은 풍파를 거치며 탑 일부가 훼손됐지만 석탑은 묵묵히 제자리를 지키고 섰습니다. 네, 탑을 자세히 보시면 1층 모양의 모서리에 이끼가 지금 신기한 모양으로 끼어져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실 텐데요. 자세히 보시면 지장보살의 모습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지장보살은 중생들의 업보를 가지고 죽어도 천상에 가지 않고 내가 그 업보를 소멸하겠다라는 의미를 가진 보살님이신데요. 인위적으로 훼손을 했다고 하지만 우리 민족이 가진 어를 일본이 함부로 훼손시킬 수 없다는 것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비슬산 중턱에 위치한 도성암. 영남 지역에서는 가장 유서 깊은 선원 중 하나인데요. 신라의 명승인 도성국사가 도를 통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삼국유사에는 신라 해공왕 때 도성국사가 바위굴 아래 절을 지었다고 기록돼 있습니다. 이곳 도성암은 그 비슬산 천왕봉 아래에 보면 그 도통바위라고 하는 큰 바위가 있는데요. 그 도통바위 바로 아래쪽에 자리한 그 산중 암자가 되겠습니다. 이 도성암은 그 우리 영남에서 굉장히 이름난 그 기도 수요행처라 유명한데, 선산에 있는 도리사 그리고 팔공산 성전암과 함께 3대 기도처로 이름이 난 곳입니다. 예로부터 도성암은 천명이 도통하는 터, 즉 천인 득도지지로 불렸는데요. 삼국유사에는 두 스님이 비슬산에서 은둔한 설화 등이 남아있다고 합니다. 삼국유사에 보면 그 피연편에 포산이성이라고 하는 아주 그 유명한 대목이 있습니다. 이 비슬산에 과거에 그 도성과 관기라고 하는 두 성인이 이제 살으셨는데요. 두 분이 살고 있는 거리는 서로 한 10리 정도 거리가 됐다 그래요. 지금 이 자리에 도성이라는 분이 사셨고, 이쪽에서 맞은편 쪽에 관기봉이라고 하는데 산제 고개마루에 이제 관기라는 분이 이제 사셨다 그러거든요. 근데 두 분 간에는 어떤 이적이 있었나 하면, 만약에 이쪽에 있는 이 도성이 관기를 만나보고 싶다라고 관기의 소식이 궁금하면 이 비슬산에 있는 나무들이 남쪽인 관기가 있는 쪽으로 나무들이 다 구부러졌다 그래요. 그러면 관기가 그거를 보고 알아챘다 그러거든요. 반대로 이쪽 그 관기가 도성의 소식이 궁금하고 방문하고자 하면은 비슬산의 나무가 모든 나무가 이 북쪽인 이 도성암 쪽으로 이렇게 기울었다 그럽니다. 그 도성과 그리고 관기의 그 스토리하고 아주 관련이 있는 그런 곳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도성과 관기가 서로를 부르며 오갔던 길. 여기엔 두 사람의 진한 우정이 있고 삼라완산과 주고받은 이야기가 곳곳에 숨어 있습니다. 이번에 찾은 곳은 인흥마을인데요. 우리나라에 처음 목화씨를 들여온 문익점의 후손들이 인흥사 절터 자리에 일군 마을이죠. 지금 요 뒤쪽에 보이는 탑은 인흥사지 3층 석탑이라 부릅니다. 과거에 이 자리에 인흥사라고 하는 신라시대 때 사찰이거든요. 1000년이 넘었으니까 인흥사라는 여기 절이 있었다라는 하나의 흔적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탑을 당시에 이 보수를 할 때 인근 이 목화밭 주변을 이렇게 땅을 다 파헤쳐 봤더니만 당시에 아마 있었던 그 사찰의 회랑이라 그러죠. 회랑에 해당되는 그 주춧돌 같은 것들이 그대로 다 나왔습니다. 그래서 당시에는 뭐 발굴할 수 있는 입장이 못 되었기 때문에 현재 그대로 덮어놓은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 후 보당함을 떠난 이련은 정림사에 주석하면서 팔만대장경 제작에 참여했습니다. 그러다 1264년 비슬산 인흥사로 돌아와 용천사 주지에서 청도 운문사로 자리를 뜨기까지 총 37년을 비슬산에 머물며 삼국유사의 자료를 모으고 집필했습니다. 이런 스님이 그 2차 주석기, 그러니까 노년이죠. 59세 때부터 72세 때까지 이 비슬산에 주석하고 계셨을 때 14년 중에 13년을 바로 이 인흥사에서 주지스님으로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인흥사라는 곳이 지금은 남평문시 세거지로 이렇게 바뀌어져 있지만 과거에는 이런 스님의 어떤 숨결이 남아있는 그런 비슬산의 대표 사찰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죠. 마을엔 옛 인흥사의 흔적이 조금은 남아있는데요. 세월의 무게를 감당하느라 상처투성이로 남은 3층 석탑도 보입니다. 이련이 이곳 인흥사에서 한 가장 큰 일은 바로 역대연표를 만든 겁니다. 또 하나는 여기에서 역대연표라는 것이 제작이 되는데 이런 스님이 여기 주지를 마치고 운문사로 갔었을 때쯤 실제로 물건은 나오게 됩니다. 근데 그 역대연표라는 게 어떤 것이냐면 중국 고대사 그리고 우리 신라 고구려 백제 가야에 해당되는 데까지 저 제왕들이죠. 왕들의 연대기가 되는데요. 이 역대연표가 어떤 의미가 있나 하면 삼국유사의 첫머리가 보면 권일 그 왕력편이라는 게 있는데 그 왕력편의 구성이라든지 내용하고 이곳에서 나온 역대연표하고 내용이 거의 일치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마 이런 스님 여기에 계시면서 작업을 하셨던 이 역대연표가 삼국유사의 첫 출발점이었을 가능성이 아주 높다라는 데 상당히 큰 의의가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순의 나이에 다시 찾은 비슬산. 이련은 이곳에서 삼국유사의 뼈대에 해당하는 역대연표를 만들었습니다. 현재 이 역대연표의 일부는 합천 해인사에 보관돼 있다고 합니다. 이런 스님은 우리 대구의 인물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특히 그 이런 스님의 그 대표작이라고 할 수 있죠. 그 삼국유사 같은 경우도 이곳 비슬산에 주석하시는 기간 동안에 어떤 기획이라든지 이런 게 진행이 되었었고 삼국유사 선행 과정이라고 볼 수 있죠. 역대 연표 작업을 이곳 비슬산 인흥사에서 하셨습니다. 따라서 이 비슬산에는 이런 스님의 발자취와 흔적이 그대로 남아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우리 먼 곳 찾아가지 마시고 우리 비슬산을 찾아오셔서 이런 스님의 흔적과 발자취를 이렇게 만끽하고 가셨으면 어떨까 그렇게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가을빛을 머금은 비슬산은 어머니의 품처럼 푸근합니다. 까마득한 그 옛날 비슬산을 중심으로 수행하며 우리 역사를 써내려간 이가 있습니다. 불교계 최고의 위치인 국존에까지 오른 이련선사. 비슬산 숲길, 발길 닿는 곳마다 이련의 숨결이 느껴집니다. 우리 역사가 눈앞에 펼쳐집니다.